그가 방아쇠를 잡아당기는 순간 그리하여 천지를 진동하는 폭발음이 고막을 찢을 때 그는 어느 순간보다 자신을 짙게 느낄 수 있었다. 적은 일발필살의 탄환을 맞고 쓰러졌을 것이고 사람들은 누구든 그 장면을 보고 경탄을 금치 못했다. 그 순간만은 주변 사람들의 가슴 속으로 쫙하게 김연길 자석의 이름과 초상이 흘러드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연길은 언제나 방아쇠를 당기고 나서는 순간적으로 깊은 침묵에 빠지는 것이었다. 상운지서의 높다란 토담은 사라지고 없었다. 막로도 없고 고성의 그것처럼 성벽에 나있던 총안도 자취를 감추었다. 큼직큼직한 돌을 진흙과 짚을 이겨 쌓아 올린 그 투박하던 지서의 건물 자체가 없어졌다. 대신 거기에는 빈약해 빠진 시멘트 블록 건물이 쓸쓸하게 들어서 있었다. 5일마다 한 번씩 아버지의 손을 잡고 찾아가곤 했던 장터거리도 너무나 변해버렸다. 언제나 장날이면 사람이 바글거렸으나 오늘은 장날이 아니라서 그런지 인적이 드물었다. 장날이면 쇠고깃국을 끓여 팔던 장터 입구의 수능집도 새로운 집으로 바뀌어 버렸다. 영주는 자신들이 떠나버리고 바로 며칠 후 장터거리 일대가 불바다로 변한 것을 알 덕이 없었다. 그 옛날의 모든 것은 변해버리고 사라져버린 지금. 그래도 영주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장날에는 그래도 적삼과 앞바지를 입은 사람들이 더 많았고 이들의 물결을 헤치며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장터로 나서면 그 들머리 수능집의 예쁜 섹시 안여인이 얼굴을 붉히고 당황해하면서 얼마나 자기들을 환영해 주었던가. 어린 영준의 손과 뺨을 그 이상한 분냄새 나는 손으로 얼마나 쓰다듬고 했던가. 그러고 나서 아버지와 자신이 뒷방으로 안내되어 얼마나 푸짐하게 국밥을 얻어먹었던가. 하지만 영주는 아버지와 자기가 수능집에 나타나기만 하면 깜빡 죽을 정도로 반가워하던 아내자 여인 외에 또 한 사람이 그녀의 남동생인 희식임을 눈여겨보아 두지 않았던 것이다. 그냥 그 젊은 사람은 그 집에서 자비를 도맡아 하는 일꾼 정도로 알고 있었다. 어린 시절은 오래전에 흘러가 버렸고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그만 망각으로 사라져 버렸다. 아니지요. 아무래도 형님을 한번 만나봐야 안 되겠는겨. 지가 뭘 좀 준비해갖고 온 게 있고 내성에 있는 서장이 옛날 형님 부하락합디도 어디 한번 부탁을 해 보입시도. 허점순 여인은 대꾸가 없었다. 마음대로 해보라는 눈치였다. 지서 앞 골목길에다 영준과 두 여자를 남겨둔 희식은 허리를 굽신거리면서 지서 안으로 들어갔다. 희식이 삼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영준은 오만 가지 생각에 붙잡혔다.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었다. 느낌으로 보아 아버지가 무슨 일을 저지르고 지서에 갇혀 있는 듯 했다. 어린 시절의 추억과 신비가 계곡의 안개처럼 자욱하게 서린 이곳 상온에 찾아들어 1년 이상 뵙지 못한 아버지가 죄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다니 인간은 참으로 알 수 없는 의욕과 신비의 존재였다. 그것의 본질이나 미래는 그야말로 점칠 수 없는 것이 아닐까. 금방 나온다던 희식이 삼촌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다. 두 여자는 더 이상 못 서 있겠다고 골목 어귀에 쪼그리고 앉았다.
그렇게 앉아있는 여자들을 내려다보고 있으니 한결 불쌍하게 보였다. 그녀들은 어차피 김씨가의 여인네들이었다. 이 남같지 않은 혈통의 가문에 인연을 맺음으로 해서 그녀들의 운명은 얼마나 기구하게 전개되었으며 또 전개될 것인가. 그것도 다 팔자라면 팔자고 인연이라면 인연인데 참으로 한 인간의 운명이란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에야 희식이가 지서를 걸어 나왔다. 그의 얼굴은 경직되어 있었다. 그는 골목어기의 일행을 보고 손을 흔들었다. 그는 그들더러 지서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모든 얘기를 나중에 하자고 했다. 어렵게 면회가 허락되었으니 빨리빨리 움직이라는 것이었다. 지서의 좁은 홀 안 구석의 나무 의자에 김연길은 수갑이 채워진 채 앉아 있었다. 그는 형편없이 초췌해진 몰골이었다. 그는 언젠가 자신이 10년도 더 전에 근무했던 바로 그 근무처의 유치장 신세를 지고 있었다. 어머니는 울지도 못하고 부들부들 떨면서 남편을 건너다보고 있었다. 영주는 인생에 대한 깊은 좌절감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 듯 어리둥절하고 허탈한 표정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것은 비통한 표정으로 바뀌어 갔다. 명예는 벌써부터 울먹이기 시작했다. 희식이는 이 기구한 운명의 매형을 측은하고 격양된 감정으로 들여다보고 있었다. 홀 안 의자에 여기저기 앉아있던 순경들은 이들 일행에게 흘끗흘끗 시선을 주었다. 그들은 지금 수갑을 차고 있는 사람이 전직 경찰이었고 어쩌면 그들의 옛 상사인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유의하고 있는 듯 했다. 그의 가족들에게도 조금의 예의를 차리는 듯한 인상이었다. 그러나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은 아버지의 표정이었다. 그것을 무심코 바라보았던 영주는 참으로 기이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아버지의 얼굴은 어쩐 일인지 인간다운 표정은 깡그리 빠져버렸고 입술의 한 귀퉁이가 묘하게 웃음을 띠고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가족들을 보고도 슬프다 기쁘다의 말은 물론 없었고 그런 표정조차 짓지 않았다. 아버지의 이런 표정을 영준이만이 감지한 것이 아니라 허점순 여인과 명예도 그리고 희식이도 그것을 어김없이 감지하고 있었다. 이 점이 그들로 하여금 이 수갑찬 사람에게로의 접근을 막았다. 그들은 형용할 수 없는 비통한 감정에 시달리면서 인간 김연기를 건너달 볼 뿐이었다. 더 이상 서 있어봤자 무슨 대화가 될 것 같지도 않았다. 그들은 희식의 안내로 지서를 벗어났다. 홀의 입구에서 웬 순경 하나가 허점순 여인에게 말을 건넸다. 곧 내성 본서로 이송되었다가 영주나 안동에 이첩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의사 감정이 안 됩니다. 그러면 다시 내성 본서로 와서 가부간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의 말은 의무적이었고 그래서 딱딱했다. 그것은 말하는 사람의 의사에 의해서 그녀에게 건네진 것이 아니었다.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알려주었을 뿐이었다. 경찰관에서 이 정도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것도 굉장한 예우였다. 영주는 지서호란이 모든 것이 고쳐되어 그 자리에 그대로 붙박여 버린 듯한 감각에 휩싸여 있었다. 자신이 처음 걸음을 옮겨 놓았을 때 쉽사리 한 걸음 옮겨지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을 지경이었다. 감정은 그대로 고쳐되어서 더 이상의 증식과 감촉을 중지하여 버렸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굳어져 버린 것이다. 그의 그런 감정의 상태는
너무나 비통한 감정의 충격으로 이어졌고 또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다. 이것은 묘한 감정의 진행이었다. 격한 감정은 극대화되면 결국 무감각이 되어져 버린단 말인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지서를 나온 희식은 허점순 여인을 타일러 도청이 있는 그 거대한 도시로 돌아가도록 했다. 그녀가 여기 있어봤자 그녀 자신만을 괴롭힐 뿐 일에는 아무런 도움도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았다. 안동을 향해 뻗은 고개가 저 멀리 허옇게 산악의 한가운데로 걸려 있었다. 희식은 가슴팍에서 종이에 싼 꾸러미를 꺼내어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돈인 듯 했다. 허여인은 허리를 굽히며 감사해 했고 그녀는 그것을 받았다. 비포장길을 달려와 먼지를 뽀얗게 뒤집어 쓴 고물버스에 오른 그녀는 차창 너머로 머리통을 빼 누굴 찾고 있었다. 아들을 찾는 듯 했다. 그러나 영주는 역시 묘한 경직감 때문에 앞으로 나서질 못하고 손만을 흔들었다. 버스는 먼지 속으로 사라져갔다. 희식과 영준, 명예는 그날 밤 상훈 장덕거리의 여인숙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었다. 벽촌 장덕거리에 무슨 간판을 내건 여인숙이 있을 턱이 없었다. 그것은 그냥 주점이었고 방이란 것은 주점의 손님을 받는 칸막이 된 조그만 잠자리였다. 새벽에 잠을 깬 영주는 왠지 썰렁한 기분을 느끼고 눈을 떴다. 벌써 봉창에는 여명이 전해져 왔다. 방문 밖에는 간간히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오기도 했다. 어제 얼핏 들은 얘기로는 오늘이 상훈 장날이었다. 그래서일까? 아직도 어둠이 완전히 물러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사람들이 오가는 것이었다. 산악의 소읍에는 알지 못할 소리의 어떤 반향감이 있었다. 주변을 둘러싼 높디 높은 산들 때문일까? 혹은 그 공간을 메운 투명하고 신선한 공기 때문일까? 주막집의 옥루방 바깥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이상스런 반향음을 거느리고 청명하게 들려왔다. 여보께 오늘 고치 내다 팔라니껴? 팔 게 있어야지 럴. 와 올해는 고치를 많이 했잖는겨. 하기사 많이 했지. 여름에 다 팔아먹고 어디 남은 게 있나? 여름에 다? 아 여름을 몰라? 지난 여름에서 고치 갖고 살았지. 고치 없었으마 굽다시 굶어 죽었다고. 하기사 나도 마찬가지인걸요. 그러니까네 막상 김장철에 내놓을 고치가 어디 있습니까요? 고치씨가 말랐네. 영주는 누군지 알 수 없는 이 산골 사람들의 얘기 소리에 깊이 잠들었던 영혼의 한 구석이 깨어남을 느꼈다. 그는 바로 이곳에 자신의 영혼을 쉬게 할 수 있는 휴식처가 있는 듯이 생각했다. 그는 어둠이 머물러 있는 방 안을 둘러보았다. 머리를 풀어 흩뜨린 명예는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러나 희식이 삼촌의 자리는 사람이 들어있지 않은 듯 푹 꺼져 있었다. 그는 이부자리를 들춰보았다. 희식이 삼촌은 어디론가 가버리고 없었다. 영조는 벌떡 몸을 일으켜 세웠다. 희식이 삼촌이 어디로 갔을까? 자기와 명예를 남겨놓고 도망을 가버렸을 리는 없었다. 그럼 어디로 갔단 말인가? 지서로 가서 쇠고랑을 차고 있는 아버지를 만날 리도 없었다. 도무지 짐작가는 데가 없었다. 영주는 내쳐 잠을 자버릴까 하다가 왠지 걱정스러웠다. 상황 돌아가는 것이 도무지 예측 불허였다. 무슨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에 그가 급히 잠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그는 옷을 주워 입고 목로방 밖으로 나왔다. 위험과 어둠을 숨막히도록 거느린 소백의 거봉들이 이제 막 스며들기 시작한 여명을 받아 그 자태를 천천히 드러내고 있었다.
차가운 산 공기에 한기가 일었다. 이제 계절은 바뀌어 한 해도 서서히 기울고 있었다. 머지않아 겨울이 오면 이 산천에는 눈이 덮이고 그리하여 세월은 다른 해로 이어지는 것이었다. 주점 주인네들은 벌써 일어나 마당을 쓸고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있었다. 여기저기 두메산골에서 찾아드는 장꾼들이 한 잔 술을 준비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기 우리 삼촌 어디로 가셨는지 모르십니까? 영주는 가마솥에 불을 지펴놓고 부산하게 왔다 갔다 하는 아주머니에게 말을 걸었다. 학생 삼촌이라. 희식이 말이지. 희식이가 없나? 이 새벽에 어디로 갔을꼬? 참, 날 좀 보래. 희식이가 이맘때 없어졌으마 어디로 갔겠노? 당연하지. 저거 누구야 무터에 갔을 기다. 누구야 무터에? 영주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주모의 얘기가 사실이라면 그것은 실로 너무나 뜻밖의 일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놀랍기도 했으나 왠지 가슴을 밀고 올라오는 어떤 감동을 동반하고 있었다. 희식이 삼촌은 틀림없이 남다른 사람인 듯 했다. 그는 자신의 누나를 좋아한다거나 사랑한다는 차원을 벗어나 있었다. 그는 죽어버린 누나의 혼백에 들씌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뿜고 죽은 그녀의 못다한 사랑에 깊이 깊이 들씌어져 있는지도 알 수 없었다. 아이고 울매나 기특하노 우리 이식이가. 저거 누구라카마 가하는 그만 깜빡 죽는다 아이가. 어째 그런 인간이 다 있을꼬. 지가 배암 잡느라고 바빠서 정월에 상운에 오질 못하마 저거 누구 묘터 별초해달라고 돈을 다 붙인다 카이. 그 묘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장터 뒤로 가마 어물전이 있고 거길 지나서 저쪽 산속으로 빠지는 길이 있지럴. 자꾸 가다마 보마 오른쪽에 있는데 산길에서도 빈다 아이가. 영주는 주모에게 명예 얘기를 해놓고 희식이 삼촌을 찾아 나섰다. 주모가 일러준 대로 길을 따라갔다. 눈 깜짝할 사이에 산악의 모습은 어둠을 헤치고 눈앞에 선명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산공기는 차가웠지만 끝간데 없이 뻗은 산악의 장엄한 풍경은 영준이 가슴을 펴게 했다. 영준은 장떡거리의 어물전을 돌아 산악으로 걸어들었다. 어둠에 가시기 시작한 산자락을 살폈으나 사람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다. 그는 주모의 얘기를 회상하면서 계속 산속으로 뻗은 풀밭길을 걸어 올랐다. 아니나 다를까 산자락에서 골짜기로 빠지는 후미진 공터에 사람이 하나 얼쩡거리고 있었다. 짐작컨대 그는 희식이 삼촌이었다. 그는 왠지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는 듯 했다. 삼촌요. 이게 누구? 영준이 네가 여기 어쩐 일이고? 희식이는 후딱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의 손에는 뭔가 금방 알아볼 수 없는 물체가 쥐어져 있었다. 이런 새벽에 거기서 뭘 하십니까? 내한테 알리지도 않고. 고나게 자는 나한테 알릴 게 뭐 있노? 내 혼자 살짝 해 뿌려야 하는 일이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와. 희식이 삼촌은 누님의 묘터에서 벌초를 하고 있었다. 가까이서 보니 희식의 손에 들려있는 물체는 놀랍게도 낫이었다. 어디에서 구했을까? 짐작이 가지 않았다. 그는 허리를 꼬부리고 앉아서 누님의 묘를 벌초했던 것이다. 영주는 그 장면을 보고는 알 수 없는 충격을 느꼈다. 그의 누님이 죽은 지 몇 해 만인가? 여태껏 누님을 잊지 못하고 있단 말인가? 하기야 그가 땅끝 노릇을 해서 어렵게 번 돈을 영준을 위해 아낌없이 쓰고 있는 이유도 결국은 그가 누님을 생각하는 마음 탓이었다. 이 묘소가 삼촌 누구야 거지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누가 카드노? 주막집 아주머니가 그러대요. 도대체 돌아가신 지 몇 해가 됐습니까? 글쎄다. 확실히는 모르겠다만서도 안 돼도 15년은 됐을 기다마. 15년? 그럼 사변 중에 돌아갔으니까네. 그땐 영준이 니는 아마도 국민학교에 입학도 안 했을 기다마.
그때 니는 아마도 자주 아팠지. 그 이야기는 언젠가 했습니다. 그래서 뱀을 잡기 시작했다고. 참 대갈발이 하나는 좋구마. 무슨 소리를 들으마. 니는 우째 된 심판으로 잊어버리질 않노. 잊어버리는 사람이 병신이지 누가 그런 소리를 듣고 잊어버리겠습니까? 영주는 자신도 모르게 표준말을 했다. 서울에서는 왠지 싱겁고 자신이 없던 표준말이 어째 고향에 와서는 쉽사리 슬슬 흘러나왔던 것이다. 영주는 자신이 이제는 고향을 잊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삶의 무대가 여기 상운도, 영남의 웅도인 그 분지도시도 아님을 느꼈던 것이다. 어쩐 일인지 자신의 내면에 자리 잡아가는 서울이라는 도시의 존재를 여기 상운에 와서 새삼스럽게 느끼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제 정말 고향은 자신의 내면에서 멀어져 가는 것일까? 고향 땅은 그곳을 떠난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도 잊을 수 없는 안식처로 남는 것일까? 그것은 아무래도 고향 떠난 사람들이 그들의 어린 시절을 바로 그곳에서 보냈기 때문이리라. 어린 시절에는 모든 것이 신기하게만 보이는 법이다. 그들이 눈앞의 하찮은 대상물을 가지고서도 엄청난 공상을 한다. 그래서 어린 시절의 꿈은 그야말로 우주, 바로 그것인 것이다. 그들이 그 꿈의 초라한 실체를 직시하기 위해서는 어서 어른이 되어야 하는 법인데 그들은 그렇게 되기 전에 고향을 떠났던 것이다. 그러므로 고향은 그들에게 신비와 이상의 땅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희식이 삼촌은 어째 그렇게 오래전에 죽은 누님을 못 잊어 하십니까? 아, 참. 희식이는 대답 대신 혀를 찼다. 자기가 생각해도 자신은 지나칠 정도로 돌아가신 누님을 못 잊어 하고 있었다. 그것을 영준이가 일깨워 주었다. 영준은 희식이 삼촌이 누님을 그토록 못 잊어 하는 이유를 알 것 같으면서도 확연히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산악의 이 차가운 새벽에 오래된 망자의 묘소를 벌초하고 있는 희식의 모습에서 그는 알 수 없는 신선함과 아울러 감동을 받았던 것이다. 때로는 먼지처럼 허무하게 살아가고 한편으론 지옥의 아비규환처럼 그악스럽게 살아가는 그들의 것만 희식이 삼촌처럼 아름답고 신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것이다. 인간은 도대체 얼마나 불가사의한 존재인가. 따지고 보면 명예나 아버지 그리고 영준 자신도 희식이가 누나를 생각하는 마음 덕택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영준은 희식이 삼촌한테서 뭔가 귀하고 소중한 것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그 누구도 함부로 가르쳐 줄 수 없는 고귀한 어떤 내용인 듯 했다. 왜 대답을 안 하세요? 헛기침만 하고. 누님은 미인이었나 보죠? 누님이라. 그래, 우리 누님은 미인이었지. 하지만 누님이 미인이라서 못 잊어버린다면 어폐가 있지. 누님은 어디까지나 누님이니까네. 뭐랄까, 내가 누님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즐거워지고 울렁거리는 이유는 거참 말하기가 힘이 드누만. 힘도 드시네. 그걸 뭘 그리 주저하세요. 문자 쓸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나는 그대로 말로 하세요. 누님은 술집 색시였지만 뭐랄까 차성님을 너무 좋아했다고. 차성님이 죽으라마 아마 죽었을 거구마. 불속에 뛰어들라고 했으마 뛰어들었고 나는 그걸 못 잊겠다는 거지. 희식은 다시금 허리를 구부리고 앉아 무덤가에 키를 재며 도단한 잡초들을 베기 시작했다. 희식이 방금 한 말은 영준이가 평소에 조금은 이해하고 있던 내용이었다. 그러나 막상 본인에게서 그런 말을 직접 듣고 보니 가냘프고 후줄그레한 그의 모습이 다시 한번 쳐다보이는 것이었다. 영준은 자신도 모르게 자기도 희식이 삼촌처럼 아름다운 영혼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누군가를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싶다는 생각을
자신도 모르게 했던 것이다. 인생의 좌절과 인간의 회의에서 벗어나고도 싶었다. 인간은 남을 사랑할 때만큼 더 강해질 수 없으며 자신만을 사랑할 때만큼 악하고 추해질 수가 없는 것이 아닐까. 삼촌, 나도 삼촌 누님 같은 미인을 한번 멋지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희식은 대답을 안 했다. 그는 생각에 잠기는 눈치였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에 그는 껄껄거리며 웃었다. 허허허, 영준아, 누님 같은 미인을 사랑하려면 무엇보다도 대학을 들어가야 한다. 조그만 낫을 들고 정신없이 풀을 베던 희식이가 잇몸을 들어 영준에게 시선을 주었다. 희식이 말에 영준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이 말 역시 평소에 자주 들어왔지만 지금처럼 강렬한 의미를 띠고 들려오진 않았다. 그의 뜨거운 마음이 그대로 영준이 가슴에 전해져 왔다. 그러나 영준은 자신이 받은 충격을 내색하지 않았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아버지 때문이었다. 그분이 지금 쇠고랑을 차고 있는데 영준은 그 내용을 분명히 모르고 있었다. 아버지가 쇠고랑을 찬 사실과 큰아버지가 돌아가신 일과는 분명히 무슨 관련이 있는 듯 했다. 희식이가 묘수를 거의 다 벌초하고 나니 저기 동쪽으로 끝없이 뻗어가는 소백의 중령들 위로 아침 해가 솟고 있었다. 희식이와 영준이는 묘수에 거듭 예를 올리고 천천히 산길을 걸어 내려왔다. 희식이 삼촌은 헐렁한 자세로 터덜터덜 앞장서서 걸어갔다. 영준은 그의 뒤를 따르면서도 희식이 삼촌이란 사람은 정말로 알 수 없는 인물로 생각되었다. 사고방식이나 행동거지가 남들과는 너무나 달랐다. 그는 실로 그 징그러운 눈구렁이나 살모사들을 자유자재로 주무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들이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고 있었다. 그는 분명히 징그러운 살모사 대가리나 가고 앉아있는 땅꾼만이 아닌 사람임에 틀림없었다. 그에게는 신비로움이 있었고 남다른 괴력이 있음에 틀림없는 듯했다. 희식이와 영준이가 장덕거리로 내려왔을 때는 아침은 온전히 깨어 있었다. 벌써 장덕거리 여기저기에는 사람들이 몰려다녔다. 그들은 장을 보러 온 장꾼들은 아니었고 장사를 하려고 이제 막 판을 벌이는 장사꾼들이었다. 그들은 서로들 안면이 있는지 이름들을 부르고 인사를 나누곤 했다. 영준은 은근히 걱정스러웠다. 과연 아버지가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이 앞을 막았다. 그러나 기이하게도 희식이 삼촌에게 기대가 갔다. 그는 아무리 보아도 살모사 이빨이나 훑고 앉았는 땅꾼만이 아니었다. 그의 비의스런 직업과 마찬가지로 그에게는 알 수 없는 능력이 감추어져 있는 듯 했다. 그에게는 어쩐 일인지 아버지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져 있는 듯 했다. 명예와 같이 조반을 마친 희식이 삼촌은 두 조카들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말하고는 주막을 떠났다. 영준은 명예를 데리고 주막을 나와서 장덕거리의 한 기퉁이에 서 있는 미루나무 밑으로 갔다. 드디어 해가 산마루 위로 솟았다. 깨끗하게 청소된 장덕거리에는 황금의 햇살이 쏟아졌다. 핫바지를 입은 장꾼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다. 그들은 다들 산과 산을 넘어서 장터를 향해 모여들었다. 일테면 그들은 산에서 살고 있는 산사람들이었다. 산악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장터거리는 아침나절이라 그런지 조용하기만 했다. 영준은 한복 바지 저고리를 입은 장꾼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는 분명히 많은 나이의 사람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나름대로 인생에 지쳤고 결국 쓰러졌으며 다시금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것을 어린 탓으로만 돌릴 수 없었다. 사람은 연령의 과소를 떠나 자신의 연령에 처한 그 시점에서 가장 성실하게 사고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존재일 뿐이다. 영주는 자신의 좌절과 패배감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꼭 대학을 가야 한다는 생각을 전적으로 수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는 대학을 가지 않아도 저 장군들처럼 평화스럽게 살다가 죽을 수 있으면 다행일 것 같았다. 늦은 가을 해가 산악의 연봉들로 가려진 좁은 하늘에 비스듬히 꽤 높게 치솟아 올랐으나 이시기 삼촌은 좀처럼 나타나지를 않았다. 장떡거리는 벌써 장군들로 붐비기 시작했다. 고추나 마늘을 내다 팔고 받은 돈으로 겨울 내복이나 비누, 자반 한두 손을 산 장군들은 남은 몇 푼을 구겨주고 주막집으로 모여들었다. 장군들 중에는 그래도 아득히 흘러간 그 옛날에 이 자리에서 성업하던 수능집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 집은 비록 건물은 헐리고 새로 지어졌으나 자고로 장떡거리의 제일 가는 주막이었다. 수백의 산악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은 상운에 장이 서는 날이면 여기 장떡거리의 주막집에 들러 국밥 한 그릇을 사 먹지 않으면 장을 제대로 봤다고 할 수가 없다고들 했다. 인사를 나누고 경조사를 연락했고 안부를 확인했던 곳이다. 이 산악의 사람들 중 5, 60대 사람들은 수능집이란 간판을 내걸었던 시절의 이 주막을 기억할 것이고 거기에서 술상을 보고 손님을 받던 안이자라는 여인을 기억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럴 수 있는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그녀의 행방을 묻는 사람은 없었다. 영주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인생의 유전과 무심함에 깊이 깨달은 바가 있었다. 영주는 인생의 이 어처구니 없는 유전과 무상함이라는 느낌 속에서 아버지의 지금 상황을 이해하고자 했다. 인간의 삶이란 어차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그가 이 정도로 주변의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와 여유를 가지게 된 것은 아무래도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희식이 삼촌을 따라다녔기 때문인 듯이 생각되었다. 장군들은 벌써 장 보따리를 들고 주막집으로 몰려들었다. 일찌감치 자리 잡고 앉거나 거나하게 한 잔을 한 축들도 있었다. 희식이 삼촌은 도무지 나타나지를 않았다. 멀지 않은 거리라 뛰어가 볼까 하다가도 그만두었다. 일이 일이니만큼 희식의 지시대로 움직여야만 될 것 같았다. 오빠, 어떡해요?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닐까요? 한번 가보세요. 명예는 오래간만에 입을 뗐다. 뭔가 심상찮게 돌아가는 상황을 그녀는 눈치채고 있었던 것이다. 오빠, 저기 삼촌이 와요. 명예가 나지게 소리쳤다. 장군들을 헤집고 희식이 삼촌이 너플너플 걸어오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검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그는 어쩌면 눈물을 흘리며 울어댔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영주는 했다. 너가 너무 오래 기다렸다. 너가 아직 점심 안 먹었지? 내 따라오너라. 저기 주막집에 가서 국밥이나 한 그릇씩 먹자. 삼촌요, 국밥이 문제가 아니라 도대체 어떻게 됐습니까? 국밥을 먹으면서 얘기하자 카이. 희식이는 두 조카를 데리고 주막집으로 갔다. 그는 주막집 안주인과는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그녀는 희식의 옛날 예력을 알고 있었다. 새벽에 영준이가 희식의 행선지에 대해 물었을 때도 그녀는 그런 눈치를 보여주지 않았던가. 준양댁요, 여기 국밥 3그릇 말아주소. 아이고, 언제 왔노? 조카들이 방을 비우고 나가갖고 저쪽에서 얼마나 기다렸다고. 그건 그렇고. 그래, 어제 됐노? 그래, 거기 제가 된다 카드나. 일은 쉽게 되지는 않을 끼구마. 죽자이 마 살겠지 뭐. 희식이는 맥 빠지는 소리를 했다. 희식이와 춘향댁은 많은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 장군들이 계속 몰려들었기 때문이었다. 국밥 그릇을 거의 다 비워갈 때 희식이는 두 조카에게 천천히 입을 뗐다. 너거는 먼저 서울로 올라가거라. 명예는 학교에 나가야 하고 영준이는 대학교 시험 때가 다가왔으니 하루가 바쁘다. 여기 아버지 사건은 좀 복잡하게 되어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나는 뒷수습을 조금 해놓고 올라가야겠다. 도대체 무슨 사건인데요? 아버지가 무슨 사건을 저질렀습니까? 내가 명예를 데리고 서울로 가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알 것은 알고 가야지요.
희식이는 숟가락으로 국물 떠 마시는 속도를 천천히 늦추면서 생각에 깊이 잠기는 눈치였다. 너거는 알 것 없다. 그만 일어서 거라. 희식이는 후딱 자리에서 일어났다. 샘을 치르고는 거리로 나가 버스를 기다리고 섰다. 두 조카를 태워 보낼 작정이었다. 그의 태도가 여느 때와는 달리 상당히 굳어져 있었다. 말을 꼭 들어달라는 강압적인 구석이 느껴졌다. 영주는 명예를 데리고 버스에 오르면서도 희식이 삼촌의 강압적인 태도에 밀려 달리 무슨 얘기를 더 붙여볼 수가 없었다. 희식이 삼촌은 절대 그렇게 위압적이거나 강압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영주는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아무래도 두 조카를 절대적으로 서울로 보내야겠다는 생각에서 짐짓 그런 태도를 취한 것 같았다. 희식이 삼촌이 조금 강압적인 태도를 취할 때에는 여느 때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엄숙함과 냉정함이 그의 얼굴과 전신에서 내비치는 것이었다. 그의 이런 엄숙과 냉정을 어디에선가 본 적이 있었다. 바로 장례식 날 밤 큰집 뒷채 마당에서 그가 능무렁이의 대가리를 만지며 묘기를 부릴 때였던 것 같다. 마치도 신들린 사람 같은 비인스러움이 그의 전신에 내비치지 않았던가. 차에 오르는 영준에게 희식은 돈을 주었다. 생활비로 쓰고 영준이 넌 꼭 대학에 들어가야 한다. 이런 때일수록 정신을 차려야지. 버스가 떠났건만 희식이 삼촌은 골똘한 생각에 잠긴 채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